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단골인 40대 남자이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요즘은 딸아이 촬영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지옥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연이니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17살 때 처음으로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중국집 배달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모아서 돈을 꽤 벌 수 있다는 화물차 운송기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6살에 일종 대형 면허를 따서요. 많은 빚을 짓고 5톤 트럭을 마련해 운송기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피로를 눈과 어깨에 달고 다니긴 했지만 커피를 들이부으며 하루를 거쳐서 무사히 일을 끝마쳤습니다. 청소기 때는 월 800만 원까지 벌었으니 제 가방끈에 그 정도 버는 것은 기적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는 돈은 미래를 위해 90%를 저금하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예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었지만 매일 일만 하다 보니 여자 만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서 차는 중반까지 미뤄져 있습니다. 싱글로 지냈습니다. 제가 운송하는 물품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공사장에서 쓰이는 자재를 운반하기도 했고 소, 돼지 등 가축 사료를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제 또래 여자를 볼 일이 없어서 제 미래를 계획할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구류를 전달받은 사장님이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제게 월 수입이 얼마인지, 나이가 몇 살이고 등등 이것저것 물었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 하셨고 자기 문구점 장골 여성 손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도 않았던 일이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소개팅 날을 기다렸고 보름이 지난 후에야 그녀를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얼굴이 매력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포인트는 그녀가 눈웃음을 칠 때마다 가슴이 설레면서 두근거렸어요. 저희 집은요. 그렇게 웃지 마세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이 되니까 이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일부러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냐는 말을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웃는 게 예쁘다고 별 수 없이 시비를 당하네요. 제이씨, 그 비서를 저한테 매일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 준호씨, 저한테 사귀자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네, 제이씨 씨는 제가 꿈꿔온 이상형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소개팅한 날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제이씨 씨가 제 아내가 될 거라는 확신을 매일매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귄 지 얼마 안에 결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어서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장모님을 만난 것은 상견례 자리였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이 많이 거칠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위인 제가 자주 뵙고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신혼생활을 할 신혼집은 호감을 받는 곳입니다. 꽤 넓고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동안 화물 운송기사로 일하며 모은 돈의 절반을 써서 가정을 이룬 것이었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매일 출장이어서 주말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화물 운송기사인 관계로 매일 지방으로 달려야 했고 아내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으로 이동하며 유치원 시간 강사로 일했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시간이 주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점은 주말에만 만나다 보니 서로가 너무나 애틋해서 몇 달이 지나도 방금 결혼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이 타올랐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지속되자 아내의 임신 소식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네요. 오빠, 나 임신했어. 벌써 4주차구나. 그게 사실이야. 드디어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는군. 내 꿈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잘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좋아하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줬으니 기쁠만도 해. 오빠,
나한테 그렇게 감사하다면 보답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필요한 게 있어? 내 아이를 가졌다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어? 말해봐.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있어.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그만 쉬게 해드리고 싶네. 형제가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드리면 되겠지만 자식이 나밖에 없어서 쉽지가 않아. 장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런데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도와드릴게. 노후 자금이 필요하니까 당장 일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겠어. 정말 얼마나 줄 수 있는데 한 1억은 줄 거지? 1억. 노후 자금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장모님 연금을 받고 계셔서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쓴다는 거야? 실망이다. 생각해보니 제 어머니한테도 1억이요. 넘는 돈을 해드렸는데 장모님도 비슷하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해드릴게.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라고 해. 우와, 오빠 진짜 멋지다. 내가 남편 하나는 진짜 잘 만났다니까. 그래서 다음날 바로 장모님 통장에 1억을 넣어드리고 아내에게 뽀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 목까지 벌어서 죽였다며 말렸죠. 휴무 없이 매일 16시간씩 일했더니 몸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아빠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답니다.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와 며칠 휴가를 내고 산부인과에 아내를 입원시켰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진통 없이 딸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딸아이는 하루 종일 배시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이 생겼다는 것에 감동과 감탄하며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자 새 집구가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니 더할 나위가 없더라고요. 오빠, 우리 딸 예쁘지? 내가 장한 일을 한 거지? 그럼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딸이 또 얻었겠어. 그리고 당신은 진짜 장한 일을 한 거야?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그래, 나 출산했으니까 선물 같은 거 줄래? 선물. 당신네 카드로 명품이라던가 뭐 사고 싶은 거 알아서 다 샀잖아. 뭐가 더 필요해? 에이, 그건 소소한 지출이라고 해야 돼. 오네 친구들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받는다더라.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들 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들 해준대 1억을 달라고. 자기 임신했을 때도 1억 줬었거든. 그리고 당신한테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어디에 쓰려고? 그냥 엄마 드리려고 하려는데 우리 엄마 치아도 다 새로 해야 해. 허리와 무릎도 수술 받아야 해요. 그래서 딸 노릇을 제대로 하려는 거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주면 안 될까요? 여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결혼한 이후에 장모님을 몇 번 뵌 적도 없어요. 내가 연락을 드리면 항상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가 아프시면 나에게 연락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되지 않나요? 그건 엄마가 귀가 어두우셔서 그래요? 엄마는 내 전화도 잘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제향적인 성격으로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으시는데 조만간 우리 딸을 보러 오신다니까 그때 만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게 출산 선물로 1억을 줄 거예요. 그럼 줘야지요. 당신이 장모님에게 쓴다는데 안 된다고 하면 불효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빠가 최고인 아내는 매력 포인트로 눈웃음을 지으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 통장 잔고는 계속 비워졌어요. 아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또한 만만치 않아서 제가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서 그녀가 제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을 쓴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추가로 아내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그 꿈을 알려줬지만 그녀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딸이는 우리 어머니가 돌봐주시게 되었어요.
매일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무척이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갈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와 다시 주말 부부가 되는 것이 몸서리쳤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딸아이의 돌잔치 날에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얼굴을 뵌 지 오래된 장모님도 오셨는데 건강을 되찾으셔서 더 기분 좋게 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보는 행복에 힘든 일을 참고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크게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물 운송기사인 제가 너무 미련하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친구도 없이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큰 재산인 트럭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폐차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화물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트럭을 구입하려면 막대한 금액이 필요했기에요. 이 아내는 제 걱정을 하기보다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할까봐 쓴소리를 하더군요. 오빠, 그런 매달 800만 원씩 벌어오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야? 이제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하냐고. 여보, 내가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돈 얘기부터 할 수 있니? 딱 보니까 멀쩡하구만. 트럭 다시 싸서 일할 수 있어? 아니, 그런 돈이 없어. 트럭 쓸만한 걸 마련하려면 1억 정도가 되거든. 뭐, 1억 그 똥차가 그렇게 비쌌어. 아무튼 난 오빠가 전처럼 돈을 벌어줘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월 800만 원씩 책임지도록 해, 여보. 내가 트럭 없이 어떤 수로 그렇게 벌어. 태어나자마자 무엇이든 할 테니까 당신은 씀씀이를 조금 아끼도록 해야 해요. 그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요? 아이, 오빠 웃긴 오빠네. 그동안 내가 즐겨 했던 일을 못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알아서 해야 해요. 아내는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다가 병원에서 나가 버렸어요. 돈이 좋아도 사고 난 남편에게 괜찮냐는 한마디 없이 돈 얘기만 하는 게 정말 아내에게 큰 실망을 안겼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예전에 했던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퇴근한 후 5시부터 11시까지 배달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적었어요. 아내의 발언은 부담스러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부족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실제로 아내는 일일이 돈을 벌어오는 화물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고 부족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계속 발언했다. 함부로 남편에게 350만 원을 갖고 살면서 살기 어려운 지적을 했다. 또한 상대적인 생활 수준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비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위해 투자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사 갈 때 쓸 거야 하여튼 계속해서 정도로 월급을 받아오면 오빠랑 사는 게 힘들어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무능한 남편이랑 계속 사랑이 찢어지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지 않겠어 사고 난 이후부터 아내가 돌변해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 돈 걱정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뒤에 아내가 이혼 신청서를 꺼내들더군요. 전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던 겁니다. 더 말할 게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난 이렇게 허리띠에 매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제희야, 너 진심이니? 너 이런 여자였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선택이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울 때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병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당장 결정해야 한다. 나도 너와 계속 살아갈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대신 딸 희경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래. 당신이 잘 키우길 바란다. 나는 속으로 당신이 딸을 내게 떠넘기면 어떻게 하지 고민했는데 너무 잘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너는 나를 비롯해 딸마저 완전히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것이었어. 그런데도 난 엄마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야?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법은 없어. 여하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게 말이지. 갓난쟁이한테 얽매이기 싫어서 당신이 알아서 키우도록 해. 당신의 꼬라지가 위장을 줄 형편이 안 돼서 내 몸만 나가줄게. 고마운 줄 알아 이 등신아.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천박해서 들기 거북했어. 아쉬움과 섭섭한 감정 따위는 이미 없어져서 예언도장을 찍고 남남이 됐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어머니 댁으로 돌아갔어. 손녀를 돌보는 어머니께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수고비를 받으려고 이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하고 있던 막노동과 배달 업무는 계속 이어졌어. 화물 트럭을 다시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었지? 해봤는데 사고가 난 이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을 오래 보고 살려면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생각이었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그런 거겠죠? 이혼을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일을 하며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확인해 보았더니 당신 딸은 당신의 친딸이 아닙니다. 라는 어이없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문자를 바로 지워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우리 집 앞에 한 남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고준호 씨 맞으세요? 네, 누구세요?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문자요. 무슨 문자? 구준호 씨 딸이 친딸이 아니라고 보냈는데 그제야 어제 받은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에게 이상한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신 뭐야? 뭔데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 그대로예요. 당신 딸이 아닌 것은 희경이다. 그녀는 제 딸이며 상황이 너무 중요해서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그 남자를 노려봤더니 그가 처음부터 이야기할 것이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준호 씨, 당신의 아내인 김재희가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둘 사이에 연애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뒤 주말 가족으로 지내셨죠. 평일에는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김재희는 결혼 후 당신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치한 시간 강사인 척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내 전처와 동거했다니 이게 뭐야? 그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내 전처가 어떤 여성이든 간에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아.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제이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죠.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주장한 남자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내와 내연남이 애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이 넘었어요.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혀 내연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더러운 마누라랑 바람을 펴. 그리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날 찾아서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바닥에 주저앉은 내연남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이봐요, 구준호 씨. 어차피 지금은 당신과 이혼한 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과거였어도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서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내 놈이 내 마누라를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만든 거지? 이 끝땡귀 같은 자식아, 대답해. 아니에요. 저와 제인은 1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제인이 임신했을 때 저를 버렸다고요. 부하가 치밀었지만 일단 그 자식의 말을 듣기로 하고 멱살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딸 희경이가 제 딸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시작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이가 안고 있던 희경이가 저랑 판박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희경이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제 딸이라는 거요.
핏줄이 담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전 매일 희경이를 꿈꾸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희경이를 보고 나서는 그녀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니 정말로 참을 수 없어요. 얘야, 이 자식아, 갑자기 나타나서 헛소리하는 이유가 뭐야? 너 사기꾼이지. 내 딸 희경이는 분명히 내 딸이니까요. 당장 꺼져. 내연남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제 팔을 붙잡더군요. 난 사기꾼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누가 진짜 희경이 아빠인지.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뜨거운 맛 좀 봐야 정신 차리겠냐? 오냐, 좋다. 오늘이네 제삿날이다. 이상할 일은 저는 내연남의 멱살을 잡고 놀이터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내연남도 저를 공격해서 저희 두 사람은 놀이터 바닥을 뒹굴며 주먹을 주고 받았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얼굴과 옷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쳐서 싸움을 멈췄습니다. 고준호 씨, 제 말대로 해보세요. 희경이가 누구의 딸인지 사실 확인해보자고요. 이 더러운 마누라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김재희를 만나고 내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렸다고. 내 인생에 이름 못 드는 일이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겠네. 좋아, 내 놈이 그렇게 울게 됐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보통 내 딸이 확실하겠지만 말야. 아,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아무튼 제이랑 바람을 피운 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악순하지만 닥치세요. 면상만 봐도 역겨운데 어디서 친근한 척이냐. 저는 내 며느리의 귀방망이를 한 번 더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희경이가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집어나와서 내 며느리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희경이가 제 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하거나 조바심 따위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내 며느리를 만나 유전자 결과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고요. 봉투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저와 내 연남은 병원 벤치 앞에 나란히 앉아 동시에 검사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구준호 씨, 만약 희경이가 제 딸이라면 제가 데려다 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놈이 희경이 친부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내 연남의 아이를 키우겠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꺼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동시에 검사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적힌 유전자 확률을 확인했고 너무 놀란 철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희경이가 내 딸이 아니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희경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해요. 고준호 씨의 딸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딸인 건가요? 저와 내연남의 유전자 검사지에는 0%로 적혀 있었어요. 희경이는 제 둘 다의 딸이 아니었어요. 미친 듯이 울고 있는 저를 내연남이 달래줬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내연남의 위로가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김재혜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 거야? 나와 내연남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가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요.